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진행을 맡게 된 시사평론가 백병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아침 시간을 책임지게 돼 그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거운데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식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정직하게 또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북 특사를 좀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는 국회 그 외통위원장 출신이죠. 자유한국당의 그 나경원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그 단축하는 법안이 5년여 만에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이 법정 근로시간이 그 16시간 이제 그 단축될 텐데요. 이 기대와 우려 그리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오늘 2부에서 그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최고 스타를 꼽자면 단연 그 여자 컬링팀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주목받았던 선수이죠. 그 이름 바로 그 영미일 텐데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가히 그 영미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부에서는 이 많은 분들이 외쳤던 바로 그 이름 김영미 선수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그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이거 뉴스 브리핑. 제가 매일 아침 이 시간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시사 컬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젯밤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 2차례가 있었고요. 지난 2월에도 1차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3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북한 김여정 특사 방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북 특사를 보내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이루어진 남북대화의 결과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서 이를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특사가 다녀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 요즘 지켜보자는 말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의 네. 워딩이나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늘 지켜보자. 약간 좀 위협적으로도 들리죠. 글쎄 네. 말이죠. 별로 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네. 검찰이 이제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큰형인 이상은 그 다스 회장을 불러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술에 상당히 중요한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일부 보도에 있어서는 어제 밤에 진술 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또 없었다라는 글쎄 식으로.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런 네.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은 다스 회장 그러니까 MB의 큰형이죠. 네, 어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집에 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MB와 다스의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부품 회사죠. 다스는 명목상 이 회장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밖에도 검찰은 앞서서는 이 명의상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이 회장 소유였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중측에 사용됐었고 이 회장 목 가운데 10억 원가량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시영 씨가 썼다. 이런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나오면서는 그 다스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예, 소환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소환식이 네. 좀 더 늦춰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혐의가 한두 가지면 빨리 부를 수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지금 못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활비 17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약 60억 원,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의 금품 22억 원 등 9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검찰은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얻었는데 대보건설 최등규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서 윗선에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윗선이라는 거는 사실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10년 무렵에 대보건설의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러 번 부르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사를 좀 맞춰야 돼서 일러도 이달 중순 혹은 말경에 소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수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또 이제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그렇죠.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공천 헌금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네. 끝이 어디인지 좀 궁금해진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도대체 이 여러 갈려가지고 좀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 말이죠. 네, 네. 자, 어제 3.1절 기념식, 이 99돌 아니었습니까? 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등을 이제 겨냥을 해서 일본을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죠. 그랬죠. 또 일본 정부 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좀 반발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측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은 위안부 강제 연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말에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일본 측은 2015년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고요. 네.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죠. 네. 최근에 영상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네. 글쎄 말이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 진영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가서 촛불 조형물을 파손하고 불까지 질렀다고 하죠. 네. 이 3.1절에 벌어진 추태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경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300명가량이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인근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쓰러뜨려 파손한 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진보단체 쪽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주변을 차단하긴 했지만 파손 행위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상자가 발생할까 봐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치 과정에서 의무경찰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4.19 연대 측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시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이게 말하자면 훈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보도가 꽤 구체적입니다. 이 탁상 훈련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건데요. 일종의 도상 훈련 같은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에는 미 재래식 정규군과 특수부대가 북한 핵시설을 목표로 삼아 단계별로 배치되는 상황 등이 설정됐다고 합니다.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하는 작전과 자국 전투기 격추 시 숨지거나 부상한 조종사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작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됐다고 하고요. 다수의 미군 정찰기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 부상자 숫자 당장 뭐 군인 숫자만도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추정까지 나왔다고 있죠.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사 칼럼니스트 이성원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앞서 그 이성원 기자와도 그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조만간에 그 대북 특사를 좀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국회 외통위원장 출신이죠. 또 그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 패럴림픽 그 조직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그 나경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젯밤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대북 특사를 좀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저는 대북 특사보다는 대미 특사가 지금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한미 동맹에 상당히 지금 미국과 한국의 이 시각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대북 특사를 서두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나 네.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렇게 그냥 바로 전화 통화도 하고 상당히 그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자주 물론 이제 한 달 만에 갖긴 했습니다만은 의사소통을 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미국의 사인이나 이렇게 보면 아직은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가 많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미국과 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 그 이제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면 과연 좀 어떤 인사가 좀 적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대북 특사로 누가 낫겠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은 안 되겠죠? 네, 그럴까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야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인물이 가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의견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서훈 국정원장, 네. 올해 북한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당의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야당 의견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 네. 이야기는 좀 여당에서도 청와대에서 요새 좀 지휘 별로 있게 그런 듣지 거 못 않을까 느끼고 싶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남북 네. 대화 진전을 통해서 어떻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무대로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같은 구상에 상당히 좀 접근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큽니다. 네.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전혀 다른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네. 이제 북한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라. 그리고 핵 군축하자.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렇죠. 미국은 너희들 핵국가 절대 안 된다. 비핵화하자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대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결국 그 최소 공약수는 우리한테는 핵의 위험이 계속 남고 미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거 네. 정도의 핵 동결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나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이 오죽 지금 답답하면 한국에 왔겠습니까? 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대북 제재나 이런 것의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 신문의 칼럼니스트는 마치 이 우주에서 우주선이 랑데부에서 그 도킹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해야 이 북미 간의 이 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자,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좀 북미가 좀 만나야 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네. 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에 무엇 때문에 이 긴장이 고조됐느냐 원인부터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사실 북한의 논리를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비핵화 문제 얘기를 하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이 이제 들고 온단 말이에요. 비핵화 네,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논리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청와대는 그 입장에서 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화하지만 제가 어제 다키스트 아워라는 다큐멘터리성 영화를 봤는데요. 네. 거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윈스턴 처칠의 이런 여러 가지 2차 세계대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오는데 네. 아시다시피 체인벌린 영국의 전 수상, 처칠 전 수상은 히틀러와 이 평화조약 맺었다 하고 흔들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네. 침공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협상은 없다.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평화라는 것이 말로 대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한마디로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미국은 이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북한은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인데 그냥 핵을 내려놓을까요? 그러나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 미국의 위협이 크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체제를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또 전 세계적인 고립으로부터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북한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완전히 외면해서는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북한이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가진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이제 제 의견보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의 논리거든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제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군사연합 훈련 이제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측에서는 예정대로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김영철 이제 통전부장이 와서 좀 전달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죠. 네. 절대 이 부분은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했어야죠. 네. 이게 북한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네. 미국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얼핏 봤어요. 주한미군 우리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정부와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민족적 감상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하나여야 된다. 결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아마 주한미군 철수의 철자만 나와도 여기 있는 국제 외국 기업들이 저는 다 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는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한미 훈련을 이제 재개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바로 이 앞으로의 한 달이 참 중요하다. 한국 안보의 골든타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 훈련이 개시기 되기 전에 좀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대화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루어진다고 해도 훈련하고 연계하는 이상 쉽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여러 번 수차 이 훈련과 북핵 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훈련의 축소나 연기, 재연기 뭐 이런 것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영철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직후에 미국 네퍼데리 대사도 기자간담회를 했고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은 뭐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미국이 입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네.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 다음 주 중에 여야 그 5당 대표를 이제 그 청와대로 그 초청해서 그 회동하는 방안을 좀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홍준표 대표 이번에는 좀 참석을 할까요? 글쎄요, 뭐, 지난번에는 보니까 1대1, 네. 이제 제1야당이니 1대1 회담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지금 이제 다당처럼 되어 있지만, 네. 뭐, 일당으로서의 그 예우를 해주신다면 참석하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나경원 의원님, 요즘 어떻게 그 홍준표 대표님 좀 공식 석상에 좀 얼굴을 좀 뵙기는 좀 하시는지요? 뭐, 저희, 지난번에 이제 중지부위 안 한다고 저희가 얘기했고요. 뭐, 네. 다만 이제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떤, 뭐, 공식적인, 뭐, 예컨대 김영철, 방남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가 지난번에 통일대로에 가서, 네. 저희가 뭐, 방남 저지, 행보를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뵙습니다. 아, 그 얼굴을 뵈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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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보수 결집을 위해서는 이 바른미래당과 좀 실질적인 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바른미래당과의 그 연대, 연합 필요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가치를 같이 하는 분들의 의사를 대신 표시하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과 안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접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정책연대 같은 거 당연히 그 전 단계로 정책연대 또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 등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대 방법은 뭐 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에는 이전에 그 국민의당에 계시던 분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예. 그런 분들도 같이 계시는데 좀 정책연대 이런 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중에서도 좀 민주당 성향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민평당으로 아, 네. 갈라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 나경원 의원님의 그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좀 본인이 어떻게 좀 생각을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 조금 정치 지형이 좀 정리가 될 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도 사실 아까 라디오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이 자유한국당은 거의 우사거리처럼 자꾸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방송에서는. 네. 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 뭐 의원수로나 어쨌든 당원수로나 지금 가장 큰 이 야당인데요. 그 야당이 그런 정도의 우사거리가 돼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당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도 이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뭐 계속 네. 고민 중이고요. 네, 계속 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네. 자유한국당에 좀 좋은 그 뉴스가 또 그런 소식을 좀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그 나경원 의원님께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뭐 중진의원이긴 하죠. 사선이라서 좀
당의 이 지도부나 핵심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당에서도 저의 활동에 한계가 있지만 또 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또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네,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그 출발 새 아침 그 1부는 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그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OECD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는 불명예를 좀 안고 있죠. 네, 근로기준법이 그 개정되면서 그 오는 7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그 기대도 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에 대한 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 김유선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는 이제 그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이제 그 52시간으로 그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줄게 되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주 40시간 근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일 근무이고 8시간씩 해서 그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주 52시간 부분은 주 52시간 상한제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연장 근로로 딱 하는 경우에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12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게 기존의 법이거든요. 이미 있던 법인데. 네, 그런데 어떻게 그 8시간까지 이렇게 그 근로를 시켰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주 52시간 상한제인데 네. 그동안 노동부가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주 52시간이 월화수목금 5일 동안에 한정된 거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마치 추가로 더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 68시간 상한제 이렇게 오해가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 노동부는 이를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걸까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석을 했을 리는 없고요. 기업의 편의를 갖다 위해서 했겠죠. 네. 그러다가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계속해서 노동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되다가 요번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제 잘못된 해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은 월화수목금 5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법문에 박아가지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52시간 이상은 더 일을 시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제 그 기대되는 효과.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일과 생활의 양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데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사실 직장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가정생활하고 양립이 어렵다 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출산율 낮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 직장을 다니면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직장이면 너무 매이다 보면 애들을 갖다가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면에서도 특히 이제 뭡니까 이 나름대로 삶의 질을 갖다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이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노동시간 갖다 줄이면은 그에 상응해서 상당한 수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적정 시간 근로를 해야 생산성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라든가 직업병이라든가 이런 소지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앞서 제가 그 고용노동부가 그
네, 이 해석을 통해서 네. 그동안 그 일주일에 휴일 근로 16시간을 이제 더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네. 노동자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저녁은 있는데 그 월급은 없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예, 예.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급은 적고 네. 이제 특근 수당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서라도 뭐 특근을 해야 특히 이제 그 휴일 근로를 해야 그나마 좀 얼마라도 다소 말하자면 생활할 수 있는 좀 월급을 챙겨간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 68시간 상한이라고 이상한 해석이 네. 일정 부분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온 측면도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는 봅니다. 네. 그러고 한데 이제 특히 저임금이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이 묶이는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임금 수준이 줄어드는 그러게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가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을 갖다 노동시간에 상응해가지고 그려보면요. 네. 주 40시간까지는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월 임금 총액이 늘어나요. 아, 근데 네. 주 40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노동시간이 잔업을 갖다 8시간 하나 12시간 하나 월 임금 총액은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는 일단 기업에서 특히 풀타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시간에 따라서 월 임금 총액이 달라지기보다는 대체로 저 사람에게 월 한 200만 원 줘야 돼. 250만 원 줘야 되는 월 임금 총액이 정해지고 네. 그러고 나서 해당 기업의 고용 간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52시간 하기도 하고 60시간 하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 면에서 노동시간 줄어들 때는 과도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임금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그 말씀 다시 네.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네. 기업에서는 사실 지출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은 인건비를 네. 이미 그 총량을 좀 산정해 놓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왔다. 뭐 이런 이야기신가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해당 업종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임금은 좀 보상을 해야 네. 그래야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지금까지 총액으로 맞춰줘 왔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고 한데 이것과 더불어서 노동시간 줄어들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측면은 기업이 아무래도 좀 부담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하고 맞물려서는 정부에서도 일단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최근에 이제 신설 내지는 대폭 좀 확충했다 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좀 일정 부분 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생산직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네.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 부담이 좀 네. 너무 크게 느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 상한제는 기존의 법을 엉뚱하게 좀 해석을 해온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이라도 곧바로 다 시행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갔는데 일단 그런 이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만히 돼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되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1년 반씩 좀 텀을 둬가지고 단계적으로 네. 확대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오히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적용 부분을 좀 일단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근로 조건이 열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제외됨으로써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부분들이 보호 대상에서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면이 맞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전부 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 것만이 아니라 그 면에서 이 부분을 갖다 뭔가 좀 확대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제외해 놓은 게
벌써 98년도에 전혀 근로기준법 아무것도 적용을 못하다가 일부 조항을 적용하면서도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업주들에게 부담이 된다 해서 그때부터 좀 제외를 해놨는데 네. 벌써 거기 한 20년이 흘렀거든요. 네. 그 면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어느 정도 좀 안착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네. 뭔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68시간까지 이제 일을 하도록 행정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허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화이트 칼라나 이런 그 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뭐 밤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사무직이나 관리직 같은 경우에 그 근무 시간부터 제대로 좀 측정하기 좀 어렵거나 좀 애매한 경우나 또는 이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의뢰 한 2시간 정도 잔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잔업수당으로 해서 임금총액 갖다 맞춰주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히 잔업 차례나 이런 부분이 좀 일상화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부분하고 결부해서는 대체로 좀 저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갖다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하고 요즘 웬만큼 큰 기업은 거의 다 출퇴근 시간 그 기록 카드라도 찍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의무가 없다 보니까 대체로 업체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감축은 안 내놓거나 또는 이제 축적을 안 시켜놓으니까 이후에 노동시간 부분이 거론될 때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노동시간을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 근로감독관이 바로 좀 그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근로감독 행정하고 맞물려서 그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동안에도 사실 이번에 법 개정도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이 제 역할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좀 대폭적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유선 이사장님, 사실 이제 그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가장 그 핵심 쟁점이 그 휴일 근무 그 중복 할증이었잖아요. 네. 민주노총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현행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될까요? 그 부분은 논리상으로는 휴일 연장 근로로 중복 할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고 한데 이 부분 자체가 그동안에도 적용을 갖다 받던 부분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은 기업에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의 소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금액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선 지금까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 이사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그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